네, 코드의 품질을 높여주는 TDD, 타입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혜성이라고 하고요. 이 발표가 아마 조금은 함수형스러운 세션이라서 기대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자면 준비를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되게 가벼운 발표라고 듣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될 줄 저도 몰랐기 때문에 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는 현재 당근마켓에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어, 아마 여기 원래 계시던 분들하고 자주 얘기를 하는 리즌 서울이라는 커뮤니티의 오거나이저이기도 합니다. 리즌 서울이라는 커뮤니티는 2020년부터 당시 리스크립트가 버클 스크립트이던 시절에 관련한 대화를 하기 위해 만들었던 커뮤니티고 그걸 계기로 이제 많은 분들하고 현재까지도 리스크립트나 이런 다양한 언어들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저는 트위터와 깃허브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사진에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리즌 서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이제 혜연님이 키노트에서 소개해 주셨던 ML 패밀리라고 불리우는 언어들, 이제 리즌 ML이나 오케물, 리스크립트, 뭐 F샵 같은 언어도 있겠죠. 그런 언어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관련된 얘기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리액트, GraphQL, 프론트엔드 개발 아니면 되게 랜덤 토픽의 다양한 실무적인 얘기들도 나오는 편인 것 같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커뮤니티니까 혹시 이 세션 이후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많은 이제 디스코드 채널이 있으니까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하셔가지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 TDD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듣던 TDD랑은 이제 철자가 좀 다를 거예요. 보통 TDD라고 하면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얘기하죠. 저는 오늘 타입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들고 왔습니다. 약자가 조금 낯익은데 우연입니다. 우연이고요. 그래서 타입 주도 개발은 뭐냐? 사실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 얘기하는 그것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테스트 주도 개발에서는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타입 주도 개발에서는 마찬가지로 타입을 먼저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타입을 검사해서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는 주체는 테스트 실행기가 아니라 컴파일러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컴파일러에게 매우 의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타입 주도 개발은 일부 테스트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주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코드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코드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입 주도 개발이라는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주 굉장히 간략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권장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클로저 미더비였다고 하더라고요. 타입 얘기를 하니까 이제 클로저는 동적 타입 언어잖아요. 그래서 어제 클로저 세션을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아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조금 조금 얘기를 앞서서 드리자면은 타입이 없다는 거는 동적 타입 언어라는 거는 사실 타입이 아주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적 타입이냐 정적 타입이냐 하는 것들은 컴파일 타임의 타입을 검사하느냐 런타임의 타입을 검사하느냐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타입이 정말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타입 주도 개발이라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나 리스크립트 같은 정적 타입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이제 뭔가 인지하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짤 때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좋은 코드를 얻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현우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컴파일 타임에 이제 강력하게 타입을 추론하는 언어가 대세가 될 거라는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여기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면은 한 가지 전제, 그 전제로서 그 피드백은 개발 시간에 받는 피드백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제로 출발을 해볼게요. 이 전제로서 원칙을 하나 도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 1번, 타입을 먼저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타입은 컴파일 시간에 테스트보다 빠르게 저희한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았다면 되게 좋은 예제를 발굴해서 들고 왔을 텐데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제가 거의 투두 마에스트로라고 자부할 만큼 잘하는 투두 앱을 가지고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의 코드는 이제 타입을 작성하지 않고 약간 휘갈겨 쓴 간단한 투두 애플리케이션의 시그니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됐죠. 사실 이런 이름 시그니처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 이제 숙련된 프로그래머라면은 의도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투두 아이디는 이제 아이디 생성자일 것 같고요. 뉴 투두는 당연히 투두를 만들겠고, 업데이트 투두는 투두 아이디를 받고 새로 업데이트 칠 투두 내용을 받아서 덮어 쓸 거라는 동작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정보를 추론했지만은 사실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입을 우선적으로 작성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경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그니처에서는 이제 타입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저희의 의도를 명확하게 명시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봤습니다. 뉴투두는 이제 저희가 예상한 게 대체로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업데이트 투두를 봤을 때 아이디는 투두 아이디를 봤는데 투두는 이제 투두가 아니라 투두 패치라는 내용을 봤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타입들을 위해서 먼저 선언을 합니다. 투두 아이디는 예상했던 대로 아이디 생성자가 맞고요. 투두와 투두 패치가 조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생성된 투두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로 표현이 되고 투두 패치는 투두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를 제외한 부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시그니처만 보고서는 이제 쉽게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우선에 적었을 때 결과로서는 저희 코드 의도를 이해하기 좀 더 쉬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도 보입니다. 왼쪽에 세 줄밖에 없는 코드가 오른쪽에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것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타입을 통해서 저희는 이런 테스트는 이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투두를 생성하고 올바른 프로퍼티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단순한 타입 레벨의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투두 아이디가 명시적으로 형변되는 걸 의도했는데 그렇게 올바르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테스트는 이제 테스트가 없어도 컴파일러가 빨간 줄을 쫙쫙 그어주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저희가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테스트 코드를 아꼈으니까 사실은 코드가 엄청 길어졌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성한 타임만큼 테스트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로서 검증할 때보다 조금 더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아졌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로 넘어간다, 뭐 새로 정적 타입을 도입한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세션이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타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랑 타입이 왜 밀접하게 관련이 되느냐? 함수형 프로그래밍에는 굉장히 다양한 범주가 있고 정의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패러다임 중 하나는
함수형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자체를 일련의 데이터 변환 과정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면은 입력을 받아서 다른 출력으로 전환하는 어떤 함수 f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언급되었던 고차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들의 연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함수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부수 효과가 없는 순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데이터의 변환 과정으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데이터 구조와 변환 과정으로 정의되는데 이 데이터 구조와 변환 과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모두 타입 시스템이 검증해 주기에 아주 적절한 대상이기 때문에 강타입 시스템은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아주 상성이 잘 맞다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데이터 구조랑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변환 절차들을 모두 타입 수준에서 표현하고 나면은 아마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아도 저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아까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보죠. 저희가 작성했던 프로그램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입을 먼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먼저 new to도나 update to도의 시그니처에서 예상하건대 전역 to-do 객체가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역 to-do 객체에 변경을 초래하는 new to도나 update to도는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은 저희가 함수의 타입을 전부 다 작성했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역 상태나 사이드 이펙트 등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데 약간 좀 거리를 두고 싶다, 말 섞기 싫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뮤터블 스테이트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함수형 개발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를 더 세우고 가겠습니다. 전제 두 번째는 암묵적인 것보다 명시적인 것이 항상 더 낫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뮤터블한 스테이트나 아니면은 아까 있었던 사이드 이펙트 요소들을 최대한 명시적으로 타입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 두 번째, 가능한 모든 맥락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코드를 약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했던 그 전역 상태는 투두 목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두 목록도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투두 목록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new to도와 update to도의 시그니처를 약간 변경해서 투두 목록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받은 투두 목록에 대해서 뮤테이션을 행하고 마찬가지로 투두 목록을 직접 받아서 투두 목록에 뮤테이션을 행하는 형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투두 리스트에 액세스하는 그 불안한 상황은 이제 없다고 컴파일러가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쳐보겠습니다. 여전히 뮤테이션은 불안한 요소입니다. 함수형 개발자들은 정말 무서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 요소마저 없애기 위해서 투두 리스트를 불변 객체로 정의를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투두 리스트를 뮤테이션 하는 대신에 새로 복제된 투두 리스트를 새로 변경된 투두 리스트를 반환하는 형식으로 시그니처를 최종적으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업데이트 투두도 마찬가지로 해당 업데이트 투두 안에서 드러나는 동작들이 모두 타입 수준에 드러나도록 이렇게 시그니처를 변경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상태 또한 타입으로 기술하기 좋은 대상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투두리스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두리스트의 그 목록들이 어딘가 저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리모트 서버에서 불러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태 중에 이제 뭐 로딩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로딩이 진행되는 도중에 뉴투두나 업데이트 투두가 호출될까봐 걱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원칙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당연한 말 같잖아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강타입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이점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상태를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의 의도를 살려서 왼쪽은 타입스크립트 코드고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discriminated union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키를 직접 정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를 두 가지 로딩과 레디라는 상태로 나누고 뉴투두와 업데이트 투두는 이제 투두 리스트를 받아서 새로운 투두 리스트를 반환하는 함수가 됐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뉴투두와 업데이트 투두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가 레디로 전환되어 있음을 먼저 검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로딩 중에 투두 리스트 객체 액세스에서 이걸 변경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은 컴파일러가 이제부터 검증을 대신 해줄 것입니다. 오른쪽은 리스크립트 코드인데 리스크립트 코드가 훨씬 더 간결한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통해서 동작이 올바른지를 검증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런 완성된 상태를 인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저런 불변식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런 이제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프로그램이 논리가 전개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 투두 앱을 어딘가에 통합해서 UI 프로그램으로 만들거나 API 서비스로 만들거나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바깥 세상은 아직 너무 위험합니다. 브라우저에는 무시무시한 뮤터블 스테이트가 난무하는 DOM API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방금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UI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그 DOM API와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벌써부터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데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원칙 네 번째, 가능한 일찍 순수한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어떤 말이냐? 저희가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DOM API에서 뭐 이벤트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DOM 엘리먼트와 동기화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이 입력받을 수 있는 동작을 마찬가지로 순수한 데이터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하면서 리덕스나 기타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 보셨다면 아마 익숙한 패턴일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딩에서 레디로 전환하는 방법을 액션이라는 데이터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액션은 init이라는 액션이 있을 수 있고 이 init은 초기 데이터로 투두리스트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스테이트와 액션을 받으면 다임 스테이트를 계산해주는 함수를 만들었고 나머지 로직은 인베리언트로 어설션을 임시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왼쪽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안전한 로직이고요.
리스크립트로 작성하면 오른쪽 같이 간결하게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코드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윈도우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패치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상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투두리스트라는 저희가 정의한 순수한 데이터 모델로 변환하는 부분하고 그거를 마찬가지로 거기서 파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정의한 액션이라는 순수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부분으로 빠르게 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의 이벤트 객체를 다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벤트 객체가 프로그램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타이밍에 파싱해서 저희가 정의한 액션 데이터 객체로 변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시스템에 있는 지식들이 그 무시무시한 뮤터블 이벤트 객체가 저희 프로그램에 넘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칙 5번째,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아키텍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던 엘름도 엘름 아키텍처로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도 각자 나름의 아키텍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굉장히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흔한 함수형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에 통합되는지 여러분들의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티그레이션 하고 있는 시스템과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제 순수 데이터의 흐름인 프로그램은 격리가 되어 있고요. 이 격리된 중간 사이에 일종의 샌드박스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라던가 릴레이라던가 뭐 리덕스 사가라던가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대신 담당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타입이 있으니까 바닐라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격리하기 위해 하나의 클로저를 정의를 했고 이 프로그램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윈도우라는 외부 환경을 주입받아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한적으로 노출해서 외부 세계와 통합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이 외부 세계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타입들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테스팅하는 것과 이런 통합을 테스팅하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 6번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타입들은 가능한 단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사실 여기서 어떤 말이 하고 싶었냐면은 지금 예제를 타입스크립트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타입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시면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혹시 이 타입 써보신 분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 이게 맞나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유용한 타입이 있고 유틸리티 타입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타입이에요.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읽기 어려우신 건 당연합니다. 읽으라고 만든 코드가 아니니까요. 어떤 코드냐면은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를 넘기면은 그 오브젝트에서 프로퍼티가 프로퍼티 하나짜리 서브셋으로 다 쪼개가지고 그 서브셋 중에 하나인지를 검증해줘요. 그러니까 필드가 엄청 많은 오브젝트에서 그 필드 하나만 쓰여서 넘겨주는 거를 강제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런 게 대체 왜 필요했을까요? 왜냐면은 이건 타입스크립트의 특수성 때문인데 타입스크립트가 많은 경우 자바스크립트와 호환되기 위해서 결정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타입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무시무시한 것들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받고 아이디 유저라는 타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유저의 필드 하나씩만 업데이트하는 이런 함수를 폴리모픽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모픽한 함수는 보일러플레이트를 굉장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저런 타입 없이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유저네임이라는 필드 하나를 업데이트하고 닉네임이라는 필드 하나를 업데이트하고 아바타라는 필드 하나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이 세 줄의 코드면 충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필드가 수십 개 있었다면 조금 더 속된 말로 좀 짜치긴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타입스크립트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풀타임 잡인 것 같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업에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를 하면서 타입스크립트가 뭔가 이쁘게 뭔가 타입 맥락을 추론해주게 만들기 위해서 타입을 엄청나게 작성했던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자주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씩 삽질해서 타입스크립트 타입을 작성하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제가 작성한 코드 중에 런타임 코드가 없더라고요. 그 코드를 몇 시간 동안 삽질하면서 작성을 했는데 컴파일을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유즈 스트릭트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바인딩하거나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 아니면 코드 생성기를 만들어서 보일러플레이트를 극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잡한 타입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타입을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좀 더 그게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타입만 작성하시면은 컴파일러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코드가 의도대로 작성이 되고 연결이 되고 안전한지를 검사해 주는데 충실히 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더 빠른 코드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드가 빨라진다는 맥락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뮤터빌리티입니다. 아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데이터 구조에서 함수를 이제 재작성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걸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순간에 임뮤터블하게 데이터를 다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임뮤터빌리티는 당연히 뮤테이블 스테이트로 최적화된 시스템보다는 느리지만 조금 더 일관적인 성능을 보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타입 얘기에서 말했던 폴리모피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인 이상 자바스크립트의 지트 컴파일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지트 컴파일러는 이런 모노모픽하다고 불리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런 함수들을 최적화를 조금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타입을 동적으로 추적해서 어떤 타입이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기억하고 그 캐시 히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빠르게 최적화가 가능해요. 이런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시그니처는 동일하지만은 들어오는 오브젝트의 형태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함수가 최적화 패스가 길어질 수도 있고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필드가 막 몇백 개씩 달라지다 보면은 디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최적화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노모픽하게 그리고 타입을 단순하게 유지하게 작성된 코드일수록 더 빠르게 잘 최적화가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히든 클래스와 인라인 캐시라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랑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타입을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 리스크립트 쓰라는 얘기예요. 네, 타입 주도 개발이라고 뭔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리스크립트는 이 타입 주도 개발을 위한 완전한 컴파일러입니다. 타입스크립트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리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은 코드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코드를 더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고 코드를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만들었던 메시지팩의 인코더, 디코더를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했는데 그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했던 부분에서 디코더 부분을 리스크립트로 리팩토링한 예시예요. 제가 보기가 힘드네. 그래서 기존에 타입스크립트로 작성돼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리스크립트로 이 부분을 재작성을 했을 때 훨씬 더 패턴 매칭 기반의 읽기 쉬운 코드가 나오고 또 리팩토링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걸 리팩토링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코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의 이뮤터빌리티나 아니면은 모노모피즘 같은 것들을 리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이상 보장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아웃풋을 타입스크립트 작성했을 때보다 더 나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벤치마크를 돌려봤을 때 1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물론 다양한 뭐 다른 이제 텍스트 디코더나 이런 부분에 최적화가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10배 정도의 큰 개선을 리스크립트로 코드를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봤던 경험이 있어서 공유를 드려봤어요. 약간 아까 얘기했던 투두랑은 조금 달라가지고 하나를 더 가져왔는데 이런 투두 MVC처럼 그 프론트엔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예제 세트가 있어요. 7GUIS라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7GUIS라고 이제 GUI에 그러니까 GUI 뭔가 UI 프레임워크에서 다루어야 될 7가지 테스트를 나열한 거를 의미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거 간단하게 리스크립트로 얼렐레? 죄송해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구나. 잠시만요. 안 풀어놨네. 기스트에 그럴 줄 알고 하나 올려놨죠. 제가 준비성이 그렇게 작성한 것 중에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뭐 간단한 온도 변환기 같은 게 그 예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립트로 작성된 순수한 데이터 구조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외부 환경과는 격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의 환경을 만들어서 인풋, 아웃풋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면서 테스트를 하기 굉장히 수월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프로그램에 내부에 디스패치 콜 있고 인터페이스 2개 노출되어 있는 게 끝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돔 쪽에다가 통합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커지고 시스템이 정교해지면은 리액트 같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엘름 같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상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프레임워크에서도 뭔가 프로그램을 잘 분리해 놓으면은 이런 리스크립트 컴파일러의 지원을 받으면서 뭔가 개발 경험이 좋은 타입 주도 개발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코드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제가 레포지토리 퍼블릭으로 돌려놓고 제가 7GUI 중에서 아직 2개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또 올려가지고 이제 공유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리스크립트에 좀 익숙해지시고 여러분들 제품에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장일 건데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바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에서 타입 드리븐 디벨롭먼트를 위해 리스크립트를 일부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 안 합니다. 아직 못 팔았어요. 제가 나서서 핸즈온 다 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다들 바쁘셔서 참 어렵습니다. 좋은데. 리스크립트로 작성하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컴파일 했을 텐데 벤치마크에서 타입스크립트보다 더 빠른 성능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은 저거 시도할 때 기대를 안 했는데 실제로 더 빠르게 나와서 놀랐고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크립트 컴파일러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레코드를 써요. 레코드와 튜플을 쓰는데 레코드와 튜플은 레이아웃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출력했을 때 키나 이런 레이아웃을 다 정렬해서 출력을 해주고요. 그게 이제 뭐 옵셔널 같은 게 있어도 그런 키가 다 정렬되어 있고 항상 같은 셋이 있다는 걸 보장을 하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는 모노모픽한 함수가 나오고 폴리모픽한 함수를 별로 안 만들게 돼요. 타입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핫패스에서 최적화되기 쉬운 코드가 나오는 경향이 있고 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리팩토링 과정에서였는데 리스크립트 컴파일러는 꼬리세기 최적화를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와일문으로 바꿔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빨라지는 게 있지만은 그게 리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읽을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기문으로 작성했던 부분을 보고 어느 부분을 더 최적화해야 되는지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와일문으로 컴파일이 되어 있고 최적화가 안 된 부분만 제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병목이구나를 나온 코드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서 리팩토링 과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컴파일된 코드 보면서 조금 이제 고쳐보니까 많이 빨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리액트에서 불변객체 쓰면 좋은 이점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리스크립트로 사용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더 좋은 성능의 코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니까 이상한 짓을 덜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네. 이거는 위에 있는 요 질문이랑 같이 답변을 드릴게요. 현 직장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고요. 제가 게임 프로젝트 할 때는 가끔 쓰는데 현 직장에서는 도입하지 않았고 전 직장에서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리스크립트가 V10 가면서 원래는 서드파티로 있던 젠타입이라는 툴링이 이제 컴파일러에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해주는 거냐면은 리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했을 때 타입스크립트 인터페이스나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를 코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크립트 코드랑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코드 베이스를 충분히 상호운용 가능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예전에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는 폼 로직 같은 거를 다룰 때 전 회사에서 리스크립트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았고 폼 한두 개만 짜다가 말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로 그런 걸 작성하면은 이제 너무 지저분한 코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지저분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 복잡성을 타입 레벨로 밀어서 아까 같은 이상한 코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언어 기능 통해서 충분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만 그런 거 할 때 그 아까 얘기했듯이 타입스크립트에서는 그 디스크리미티드 유니온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른 식으로 컴파일돼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바인딩하는 거는 조금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최대한 순수한 프로그램 로직 부분만 리스크립트로 격리해서 작성을 하고
인터페이스 부분만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프로덕트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리스크립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추천해줄 만한 책이나 영상이 있을까요? 이거는 리즌서울 커뮤니티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